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가치관이란 부분이 또 만약에 어떤 것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대로 흘러가게 되면 또 역시 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압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개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지면 역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사회 규범 준수에 대한 압력.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사회 규범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 사회 통제가 강해지면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부모 기대의 준수에 대한 압력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뭐 많은 기대감을 표출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기대가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뭐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지만, 너무 기대가 크게 되면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엄청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학교 성적 때문에 비관을 하고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 기대라는 것도 너무 크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소로 좌절이라는 것을 또 들 수 있는데요. 이 좌절이라는 것도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뭐, 저도 지금 벌써, 6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경험했죠. 뭐, 가장 제가 처음 겪은 큰 좌절은 이제 대학 입시에, 제가 80년도 초반에 대학 입시에 탈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재수를 하면서 이제 좌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좌절감을 겪은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용은. 그런 좌절을 겪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개인이 목표한 것 또는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뭐 우리가 흔히, 그죠? 어, 주변에서 많이 뉴스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그 애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도 발생해요. 그만큼 그게 큰 충격으로 또 스트레스로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불합격한 것, 그 다음에 기대했던 점수를 받지 못한 것, 뭐 소음이나 진동, 이건 이제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받는 그런 좌절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중간고사나 시험, 뭐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보고 나서 난 이 정도 점수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지 못하게 되면 또 역시 스트레스죠. 물론 개인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는 또 다 다를 거예요. 애인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막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싫어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좌절감을 좀 적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도 역시
사람마다 그 자극 원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라는 것도 역시 발생이 되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갈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수시로 일상생활 내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동기, 충동, 욕구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심리 상태가 바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성격이나 행동을 결정지어주는 그 원천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프로이트도 굉장히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사실이 있죠.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접근 갈등이다. 이거는 뭐예요? 둘 다 가지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만 만약에 취해야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뭐 기쁜 갈등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갈등인데 그 갈등도 굉장히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주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어요. 이 접근 갈등은 둘 다 취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상충되는 두 가지를 모두 바랄 때 생기는 갈등이 바로 접근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 회피 갈등은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 마음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발생할 때, 이걸 취하자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또 아깝고,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취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럴 때 생기는 갈등이 접근 회피 갈등이죠. 바라는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회피 갈등은 둘 다 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두 가지 중에서 또 역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싫어하는 두 가지 중에서. 이것 또한 괴로운 거죠. 둘 다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럴 때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갈등들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우리는 늘상 주변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본적인 스트레스 원으로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로 인해서 뭐 그것 또한 크고 작은 갈등,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하던 일상에서 변화가 생기면 또 새롭게 재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적응을 요구하는 생활에서의 변화라는 게 역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의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스트레스를 줘요,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는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 승진을 했어요. 기쁜 일인데 그 승진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더 부담이 커지는 것도 있죠. 승진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승진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내야 될 부담감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사, 역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이제 이사하기 전 집에서 집을 나오고 집은 이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는 길이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 전 집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습관적으로 가던 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다가 집에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이전 집을 간 거예요. 역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취직, 이것도 사실은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쁘죠. 근데 취직과 동시에 내가 또 이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아, 내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또 하나의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좋으면서도 또 역시 약간의 부담도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 오는 거 당연히 여러분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대학에 합격하면. 근데 또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크죠. 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사별, 배우자와의 사별.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 만약에 병으로 죽게 되거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사직이라는 것도 다니던 직장을 뭐 내가 스스로 퇴직을 하던 아니면 잘리게 되던 해고를 당하게 되면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또 새로운 내가 회사에 출퇴근하던 그런 생활에서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이별이라는 것도 역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죠. 그죠?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는 누군가와 뭐 친구와의 이별, 뭐 애인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귀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귀찮은 일. 사소하지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일. 귀찮은 일. 여러분들도 귀찮은 일은 되게 싫어하시죠? 귀찮은 일. 아, 귀찮아. 근데 해야 돼. 뭐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하루하루의 사소한 일거리들이 어, 나를 또 스트레스로 이끌어내는 거죠. 만원 버스. 제가 뭐 대구에 온 지 지금 벌써 15년 이상이 됐는데 저는 물론 버스를 거의 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만원 버스 엄청났죠. 아마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옛날 모습 보여줄 때 그 당시에는 차장이라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엄청나게 그 버스가 사람으로 꽉 채워져 있죠. 뭐 지하철, 요즘은 이제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타면은 사람이 꽉 들어차가지고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 근데 우리 대구 지하철은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만원 버스, 그다음 교통체증, 뭐 이것 또한 저는 뭐 워낙 그 출퇴근할 때 예전에는 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 출퇴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가는 그런 일이 어,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핸드폰을 놓고 나온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그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이죠.
뭐 급하게 막 그 가방 챙겨갖고 학교에 오는데 그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지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핸드폰은 다시 집에 가서 갖고 나오시죠. 아마 저도 핸드폰을 놓고 뭐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왔다가도 핸드폰을 놓고 나왔으면 다시 올라가서 당연히 어,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디 가서 비가 오고 나서 우산을 가져갔다가 우산 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 귀찮은 일이 역시 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 그 8가지 귀찮은 일이라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가사일. 이거 뭐 주부라면 요즘은 가사일도 많이 분담을 하죠. 저도 이제 집에서 설거지나 뭐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거 제가 담당을 해요. 이런 가사일도 귀찮은 일에 해당되죠. 건강 문제. 건강 문제. 특히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체중이 조금 늘면, 내가 요즘 운동이 좀 부족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예전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던 부분을 헬스클럽을 잘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막그 스쿼드 운동하려고 운동기구도 사고 근데 그것도 잠깐 하다가 또 귀찮아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자전거 좀 타볼까 그러고 자전거도 한 대 샀는데 그것도 역시 매일같이 일정하게 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간 압박. 이거는 뭐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시간에 대한 압박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환경 문제, 뭐 소음이다 이런 것들, 그죠? 저도 소음에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살 때도 보면 자꾸 높은 층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벌써 이사한 지가 저도 한 4년 정도 돼가는데 그 달성군으로 이사 갔어요. 달서구에 살다가 달성군 쪽에 가면서 25층 맨 꼭대기 층을 선택해서 갔는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저층에 있으면 막 시끄러워요. 차 소리도 시끄럽고 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도 시끄럽고 막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해서 어, 환경 문제도 역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경제 문제 이것도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그죠? 내적인 인생 문제, 고독과 허무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을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내가 정말 살면서, 저는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를 좀 느껴봤어요. 실제로 제가 대구 내려오니까 친구가 하나 갑자기 싹 사라졌잖아요.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뭐 서울에서야 뭐 정말 초중고 대 뭐 동창회 동기들 모임에도 나가고 뭐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물론 휴대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밴드에 가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동기회 모임도 있고 거기에는 있지만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그 2000 제가 10년도인가에 정말 겨울방학 어느 날 학교 연구실에 나와 있는데 무지하게 고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엄청난 저한테 큰 스트레스. 그게 정말 심해지면 우울증까지도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일 문제, 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또 역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업무, 대인관계. 저도 직장 다닐 때 특히 대인관계로 인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저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몇 년 있다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그때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막 5, 60년 이상씩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당장 취업 걱정해야 되고 졸업하면 뭐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역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본적인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특히 작업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 조직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것을 92년도에 두 연구자가 스트레스 모델을 정리한 겁니다. 92년도에 이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쭉 연구를 했겠죠. 이 다양한 변인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행변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앞에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선행변이다라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포괄적인 스트레스 원천. 그 다음에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업 일정이라는 게 바로 언제까지 뭘 해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출처라는 게 이제 원천, 리소스가 되겠죠. 물리적인 출처라는 거는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에서 관련된 스트레스 원천입니다. 소음, 조명, 진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물리적인 출처에 해당되는 거고 심리 사회적인 출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역할 모호성. 야, 내가 도대체 역할이 뭐지? 그리고 역할에 대한 갈등.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역할은 이건데 내가 생각하는 역할은 이게 아닌데 아무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역할 가부와 너무 많은 역할을 내가 맡게 되면 과부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개변인이라는 것은 이런 선행변인과 결과변인 사이에서 이 매개변인이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매개변인. 그래서 매개변인에는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개변인의 개인적인 특성은 A형이냐 B형이냐라는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A형 인간, B형 인간. 자존감, 통제의 위치, 내가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통제를 당하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특성은 상사의 사회적 지원이냐 동료의 사회적 지원이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개변인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내 어떤 생각, 판단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요.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겠죠. 그리고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 생리적인 반응으로 우리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심리적인 반응은
역시 우울이나 불안, 직무만족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행동적인 반응은 역시 자꾸 회사 가기가 싫어지니까 결근을 하게 되고, 내가 다른 회사 가야 되나?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하는 이직에 대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결과라는 것은 건강과 질병이에요. 건강이 악화되고, 뭐 소화불량이든 뭐 심근경색이든 뭐 고혈압이든 당뇨병이든 뭐 그런 어떤 질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의 균형 상태를 깨게 되면, 불균형 상태가 되면 어디선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심하게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아직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아마 해본 분들도 있겠죠. 너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신체의 어떤 부분에서 평상시에 전혀 있지 않았던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부분이 피부 조직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피부에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피부과를 가보면 이게 신체적인 상태에서 뭐 특별히 큰 원인은 없는데 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또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건강과 질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직 효과성도 역시 많이 떨어지겠죠. 인생의 다른 역할에서의 어떤 수행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모형으로 정리돼서 조직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걸로 결과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 7초에 보시면 핸드북 오브 인더스트리얼 앤 오거나이제이셔널 사이클러지, 이 핸드북이라는 책이 제 연구실에도 있는데, 이 핸드북 속에는 많은 논문들을 쭉 모아놓은 게 핸드북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스트레스인 오거나이제이션이다라는 그 논문 제목이죠. 이게 거기에 발표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의 선행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 그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요인들을 의미한다. 뭐 경제적 상황, 뭐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성장이 악화되거나 또 불안정하거나,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표, 질병이나 사망 간의 연구,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뭐 사망자가 70만 명인가 그럴걸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그렇게 우리는 사망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죠? 하루에 한두 명씩은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이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표에서 우리 매일같이 이 발병률, 뭐 그다음에 거기서 해제된 사람들, 사망자, 위중증 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표, 이런 것들이 역시 스트레스의 어떤 선행 변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뭐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부터 심장 질환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도 있고, 최근에도 보면
뭐 중소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잖아요. 겪기가 힘든,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조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출처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출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상에서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극들이다. 1. 과업 내용 차원과 물리적 출처. 하는 일이 반복적이고 단순하다 하고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직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리직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그 발전소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뭐 공장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에서 근무하는 사람, 항공 관제탑. 뭐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반복적이지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심장 질환을 많이 앓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교대 근무 역시 이것도 경비원들, 그죠?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추위, 고열, 소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사무실에 에어컨 작동될 때 특히 더운 여름에 질병 유발, 건물주 모이다 해서 뭐 무슨 그 균들이 작용하고, 또 너무 밖에는 더운데 건물 안은 너무 추워서 시원한 정도로 지나서 너무 추우니까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역할 속성 차원이다 라고 한다면 직무의 사회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할 갈등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서로 상충돼요. 상충되는 역할이 동시에 존재할 때 생기는 갈등이에요. 송신자 간 갈등이 있고 송신자 내 갈등, 수신자 내 갈등이 있어요. 송신자 간 갈등이라는 것은 다른 두 사람이, 송신자가 서로 다른 역할 수행을 요구해요. 상충되는. 그러면 참 어려운 거죠. 팀장이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 위에 임원이 또 따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역할 두 개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임원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나랑 같이 항상 일하는 팀장의 요구를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한 명의 송신자가 서로 다른 두 역할의 수행을 요구할 때 팀장이 그냥 이 일도 하라 그러고 저 일도 하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역할, 개인의 가치나 신념간의 불일치,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과연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혼자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역할 갈등이 되는 거죠. 역할 모호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하는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겠죠. 역할 가부와 수행해야 될 역할이 너무 과다하면 역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할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과정에 들어가면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른 거죠. 우선 그 평가 과정에는 1차적 평가 과정이 있고요. 2차적 평가 과정이 있어요.
1차적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자극 자체가 개인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관계없는지에 대한 판단 과정입니다. 어떤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스트레스 자극에 노출됐을 때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상관없는 거야? 그거를 판단하는 과정이 1차적 평가 과정이에요. 그리고 2차적 평가 과정으로 들어가면 일단 1차적 평가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이라면, 안 좋은 거라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긍정적인 좋은 거라면 이익을 최대화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 2차적 평가 과정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거에 개인적인 속성 부분에서는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격 유형, A 유형이냐 B 유형이냐.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출처 효과가 증폭되는 성격 유형이다. 이 성격 A 유형은 조금 더 사실은 민감한, 예민한 그런 성격 유형이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것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성격 유형이에요. B 유형은 굉장히 여유로운 성격을 얘기하죠. 느긋한 성격을 얘기해요. 시간에 대해 걱정을 덜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게임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여유를 부린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주변 동료들을 보면 딱 구분이 돼요. 누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D-Day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내에 끝내기 위해서 막 야근도 하고 밤샘도 해요. 근데 또 어떤 동료는 보면 어떤 친구들은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퇴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탓이죠. 성격에 기인한 거예요. 누구는 오늘 할 일 못 끝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에이 뭐 내일도 해. 뭐 태양은 내일도 뜨는데 뭐 오늘 할 일을 꼭 오늘 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또 느긋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유형의 사람들은 B 유형의 사람보다 맥박이 빨라요. 그리고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예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저는 근데 이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반면에 또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되게 또 느긋해요. 저는 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관념은 굉장히 예민하고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지각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작용을 하죠. 저도 시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제의 위치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통제를 받는 거냐. 내적 통제라는 것은 모든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외적 통제자는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타인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적 통제자들은 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외적 통제자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운이 작용할 거야? 아니면 누군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쓰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적 통제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역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외적 통제자는 출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는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A형 유형의 성격이냐 B유형의 성격이냐 하고도 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성격 유형과 그 통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도 역시 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속성인데요. 매개 변이 중에서 이 상황 속성은 스트레스의 결과를 완화하는 상황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상사나 동료의 사회적 지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원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예요. 정서적 지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부분을 공감해 주는 거죠. 부정적 감정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거. 우리가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우선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지지라는 게 바로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평가적 지지.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야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적 지지라는 건 함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야 우리 같이 한번 힘써보자. 나도 한번 노력해 볼게. 이런 식의 도구적 지지를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 지지라는 건 말 그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야 이전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정보적 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성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상황 요인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스트레스 출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있다면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출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 스트레스 출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처를 이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출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 오프라인 수업,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던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